안녕하세요.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입니다. 이제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발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에 설립이 된 국회 최초의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중장기 관련된 정책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사회정책 관련된 분야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제를 하게 된 이 다가올 미래,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 구성 같은 경우는 저의 단독 연구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2018년 12월에 실시했던 통일 관련된 공론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여러 명이 공저를 했고, 정치학자나 다양한 정책학자가 참여를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의 이제 내용 중에서 공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좀 6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발제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좀 염두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론조사는 2018년 12월에 실시가 되었고 2019년 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였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이 있었고 굉장한 평화 모드가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현실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시작은 된 것이지만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의식을 인식을 하시고 발제를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왜 한반도의 미래를 연구하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남북한 관계의 변화가 관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북한의 외교 행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남한, 북한, 미국의 선호가 일치할 포컬 포인트라고 하죠. 그런 일치하는 초점이 존재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 현실화에 대한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다소 이제 냉담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제 당시에 여러 통일이 눈앞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논평들이 있었지만, 사실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는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면 이 통일 관련돼서는 과정론에 대한 얘기가 부재할까에 대해서 이 연구의 어떤 출발을 시작을 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5년 주기로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을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통일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데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대 정권들의 어떤 통일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대립이냐 통일이냐 이분법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통일에 있어서도 일단 합쳐진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연방제 통일 방안이냐 국가연합제 통일 방안이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완전히 합쳐진 상태를 전제로 하는 기술적 논쟁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론, 그리고 이 상상하고 있는 완전한 통일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선택지가 좀 복수여야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통일을 향해 간다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로 진화를 해가면서 통일에 도달을 할지 알아보자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적은 이렇게 정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볼 것인가?
사실 이것이 굉장히 난항이었습니다. 사실 이 남북 관계에 관한 분야는 굉장히 전문 분야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정책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은 많지 않은데요. 굉장히 어떤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자체가 굉장히 우회적으로 자료를 구해서 굉장한 어떤 고도의 그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수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럴듯한 짐작과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북한 남북 문제에 대한 어떤 연구 방식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논리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 뿐이지 정말로 그렇다면 이 통일에 대해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일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는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공론조사라는 어떤 그 방법론을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공론조사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나라 그 원전 관련된 공론화위원회, 입시제도 관련된 공론화위원회를 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구성을 했던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아마 접해본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답을 내야 하는 안건이 있고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때 그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랜 토론과 수기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그것이 공론조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이 연구에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론조사는 단답형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 과정, 이 수기를 거치도록 해서 정제된 여론을 도출합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기법은 그 사람은 약간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보 양이 똑같지 않고 균형을 맞춰서 이제 고민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지 않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이라든가 그 상황론적인 어떤 외생적인 요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고 토론을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다음에 이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공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공론조사는 총 3번의 설문조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설문조사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아무 어떤 이제 제가 보니까 참석자 중에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비틀어 말하자면 어떠한 약물도 투입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업하는 것처럼 1차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어떤 평소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대표성을 갖도록, 예를 들어 통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1차 설문조사를 했을 때 6대4다. 그럼 이 6대4를 반영을 하고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그 인구의 분포를 반영을 하고 성비를 반영을 하고 연령을 반영해서 참여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보다는 약간 적은 수로 참여단이 구성이 되고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2차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정 그리고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수기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게 돼서 이제 T1, T2, T3 이 3가지의 데이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T2와 T3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본인이 여러 새로운 정보를 재해석해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는
그 미래의 남북한 관계를 6개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6개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를 읽고 그 설문 문항에 답변을 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저희의 그 연구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와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해서 이제 국민 참여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료집을 송부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240명을 이제 국민 참여단으로 선정을 해서 그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정치학을 전공하신 저희 전문가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테이블별로 앉아있는 국민참여단 구성원들이 토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즉 공론조사는 2018년 12월 2일에 그 무려 5시간 40분 동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을 했고요. 공론조사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의 통합을 전제로 구성된 6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국민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래, 그리고 선호하는 미래,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그다음에 질의응답, 분임토의, 전체 토론 등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 3개, 가능미래, 선호미래, 회피미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공론조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해서는 그 남북한의 어떤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남북한 통합의 구성 요소,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그 통일에 이르기 위한 분야별 통합의 척도라고 해서 맨 먼저 군사 외교 통합, 이동 거주의 자유 보장, 그다음에 경제 통합. 이건 이제 화폐 통합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제 통합, 그리고 행정부 통합. 이 4개의 어떤 통합의 척도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이 1에서 4의 기준이 완전히 만족이 될 때 통일이라 정의를 하게 되고, 이 4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통일 국가를 전제를 해놓고 이것이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통합의 모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합 기준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그 이제 선행 연구를 실시를 했는데요. 군사 외교 통합 같은 경우는 단일 주권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군사 외교권이 필수이고, 이것이 군 통수권과 외교권이 중앙정부에 귀속이 되어서 한 국가의 군사 외교 정책이 단일 행위자처럼 움직이는 상황이 통일국가의 특징입니다. 즉 남한과 북한이 합쳐졌다 하더라도 2개 국가가 별도의 군 통수권과 외교권을 갖는다면 군사 외교 분야에서는 완전한 통합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무자르듯이 반으로 통합 아닌 것, 이런 식으로 굴러가기는 어렵고, 이 중간 과정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이제 모양새를 달리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통합에 다가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각 그 4가지 영역별로 무엇을 통합 기준으로 할지, 이런 걸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조작적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 거주의 자유 보장. 이것은 이제 이동 거주의 자유 보장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통합이 되었는가를 잴 수 있는 척도인데, 이것을 그럼 현실적으로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이동의 자유는 비자 면제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거주의 자유는 그 타 국가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 자유를 의미를 합니다. 화폐 통합 같은 경우는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경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경제 거래에 관련된 장벽이 완전 제거된, 그래서 그 통합된 중앙은행이 있어서 단일 화폐를 사용될 경우에 통합이라고 봅니다. 즉 화폐 통합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나름의 그 약간 이 그라데이션처럼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행정부 통합은 가장 높은 단계의 통합입니다. 군사 외교, 이동 거주의 자유, 그다음에 화폐 통합이 달성된 후라야 이제 강력한 하나의 정부, 통합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것을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통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통일 국가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정치학적 정체를 연구하는 이 정치학적인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것들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국회 미래원 연구진들은 이런 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군사 외교 통합이 어떻고 이동 거주 자유가 어떻고 설명을 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4가지 영역별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중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의 사례를 찾아서 사례를 예로 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이 6가지로 한번 단계를 나눠봤습니다. 남북이 별개 국가로 존재하면서 지금처럼 별개 국가로 존재를 하되 적대 국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단계별을 가지고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 과정에 있는 한 3개의 유형, 그 다음에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급속하게 갑자기 하나의 정부로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단계별로 이렇게 통일 국가를 향해 가는 단계까지, 최종적인 단계까지 한 3단계 정도의 총 6개의 관계 유형을 만들었는데요. 경쟁 국가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과 대만의 예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군사 외교 통합, 이동 거주 자유, 화폐 통합, 행정부 통합 아무것도 달성되지 않은 경쟁 국가 상태. 어쩌면 현재 우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경쟁 국가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적대 국가까지는 아닐 수 있겠고, 이건 판단하기에 나름이겠지만 가장 현재 우리 남북한 모습에 가까운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호 국가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동 거주의 자유만 보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비자가 있다면, 비자를 발급받는다면 상대 지역에 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요. 경제통합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입니다. 이거 EU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자 면제, 그 다음에 유로존에 속해 있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는 이제 나름대로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의 예를 경제통합 국가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 외교통합 국가 같은 경우 중국, 홍콩입니다. 사실 이 중국, 홍콩은 이동 거주의 자유도 없고요. 화폐 통합도 되지 않았고 행정부 통합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 외교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초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지만 굉장히 느슨한 연방 국가였다고 합니다. 군사와 외교권은 동일하게 행사를 했지만 행정부는 통합되지 않았고요.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에 도상에 있었고, 화폐 통합이나 이동 거주의 자유도 그 각각의 주들이 연합을 형성하는 모습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유동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미국을 느슨한 연방 국가의 사례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방 국가는 통일 독일의 모습입니다. 군사 외교, 이동 거주 자유, 화폐, 행정부 모두 다 통합된 상태, 이렇게 6가지의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6가지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2020년이 지금 지난 시점이죠. 당시에는 이제 2020년은 너무 가까운 미래이고, 그런 조금 더 장기적으로 2030년과 2050년 관점에서 이 남북한 관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유형, 이 유형들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한 다음에 30년을 시점으로 했을 때 가능 미래, 선호 미래, 회피 미래, 50년을 시점으로 딱 설정을 했을 때 가능 미래, 선호 미래, 회피 미래를 물어보자. 그렇다면 거기서 뽑혀 나온 그 설문의 결과 가지고는 국민들이 이 2018년 겨울부터 이제 20년, 30년을 지나서 40년을 지나 50년까지 어떤 모습의 남북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에서 6개의 시나리오를 이 기본 뼈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시나리오 자체를 그 국가 사례를 드는 것도 사실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마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당시 공론조사에서 쓰였던 이 시나리오 자료집이 등장을 할 겁니다. 당시에 이제 유미래 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런 군사 외교, 그 다음에 화폐,
뭐 거주 이전과 이동, 뭐 행정부 이런 것들의 어떤 유형별로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어떠한 특징이 구분이 되는가를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뼈대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측정 가능한 형태의 시나리오로 만드는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남북한 통합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유형. 그래서 선형적인 진전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적대 국가에서 경쟁 국가, 우호 국가, 뭐 경제 통합 국가 이렇게 쭉 연방 국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후퇴가 가능하겠죠. 우호 국가이다가 적대 국가일 수도 있고요. 느슨한 연방 국가이다가 그 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발전 단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적대 국가로 당시로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적대감이 굉장히 좀 고조까지는 아니지만 기저에 깔려 있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군비 증가와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대국의 군사 외교적 개입의 어떤 근거로서 이 분단 상황이 이용이 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2018년 당시를 적대 국가로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대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적, 외교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을 하지만 충돌은 없는 상태, 좀 불안한 상태인 거죠. 대신 경제적인 협력, 교류는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우호 국가는 국교 관계를 수립하는 거죠. 국가 대 국가로 국교를 수립을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경제 교류나 협력이 제도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동, 거주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즉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합 국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제 공통의 화폐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약 체결을 통해서 이동과 거주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국, 홍콩은 행정부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협력 수준은 높지만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이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인 거죠. 홍콩이 중국의 일부에 해당을 하긴 하지만 체제가 다른 상황. 그래서 군사 외교적으로는 어떤 동일한 어떤 하나의 국가로 작동을 하지만 나라 안에 나라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기 미국 연방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대등한 위치에서 연방 국가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정부가 수립이 되지만 군사나 외교에 대해서는 동일한 국가, 통일국가로 대응을 하지만 각 주가 경제적인 부분, 어떤 이동에 관련된 부분, 또 뭔가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자치를 하는 상황이 이 초기 미국 연방제에 해당합니다. 연방국가는 통일 독일 같은 흡수통일 형태, 동독이 자신의 체제를 포기하고 서독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북한의 이제 도가 남한의 주도로 형성된 통일한국의 도로 편입이 되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행정구역이 그대로 편입이 되고 거기에 이제 남한의 시스템이 이식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공론조사의 결과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호 국가를 거쳐 연방 국가로 가자. 자, 이것이 이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 복잡합니다. 세대별로 입장이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것이 어떤 무턱대고 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그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정부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결과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참여자 240명에 대한 통계를 냈을 때에는 현재와 같은 적대국가 관계에서 2030년에는 우호국가 관계를 거쳐서 2050년에는 연방국가로 가면 좋겠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30년에는 이 미국과 캐나다 같은 좀 이동이 자유롭고 경제 협력을 하는 그런 우호국가 관계였으면 좋겠고, 2050년에는 연방국가, 통일 독일처럼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호하면서 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을 필요도 없죠. 그 회피 미래는 모두 경쟁국가 관계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평균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이 결과만을 봤을 때는 통일하자는 거구나. 일단 가까운 미래에는 우호국가 관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통일을 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세대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세대가 이제 이 사회 주류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소셜 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에 대한 어떤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당시 2018년 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어떤 이 사회적인 아젠다를 끌고 가는 집단은 한 40대 50대 어떤 비교적 이 남북한 분단 역사가 그나마 20대나 30대보다는 좀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의제 설정의 어떤 주도권을 가진 집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제가 지금 숫자들을 다 제시를 했는데 앞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방 국가로 새로운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2050년의 미래로 선호하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로운 국가, 통일한국은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정부가 통치권과 행정권을 가지는, 이것을 이제 2050년의 모습으로 전체 인원, 240명의 통계를 냈을 때는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2030년은 선호 미래에서 2050년은 가능 미래의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이 됐는데요. 2030년 선호 미래는 10대, 20대와 30대, 40대는 우호국가, 즉 미국, 캐나다와 같은 관계를 선호했고요. 50대 이상은 경제통합국가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2050년의 가능 미래는 10대에서 20대는 경제통합국가, 30대에서 40대는 느슨한 연방국가, 50대 이상은 연방국가를 높은 비중이 선택을 했습니다. 즉, 이 결과는 20대, 30대, 특히 10대에서 20대 요 젊은 친구들은 뭔가 이 남북한이 굳이 하나의 국가로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 현재의 이런 어떤 갈등 상황, 적대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을 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 통합을 해서 뭔가 교류를 하는, 경제 통합 국가는 뭔가 이 EU 같은 시스템인 거죠. 각자의 체제를 가지고 개별 국가로 존재를 하는 동시에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에 있어서 그것만 보장이 돼도 좋겠다라는 것이 이 10대에서 20대의 입장이었다면, 30대, 40대는 그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제 초기 미국 같은 느슨한 연방 국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았다면, 50대 이상은 일단 2030년까지 경제 통합을 하고 2050년에는 연방 국가를 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에서는 이제 통일을 어떤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위론의 근거를 해서
게다가 이 당이론이 그 5년 동안의 리더십이라는 그 대통령 단임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 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연방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완전히 편입시키느냐, 아니면은 뭐 행정부를 하나로 통화를 하지만 뭐 북한의 나름의 자치정부를 두느냐, 이런 기술적인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실제 어떤 이런 통합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지금부터 통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203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어떤 사회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세대가 이 통일의 방식과 통일까지 가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완전한 통일이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서 남북한 관계가 설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결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 표와 같이 나오고요. 이것이 이 말씀드렸던 것을 표로 정리한 슬라이드고, 그래서 이 연령이 낮을수록 낮은 수준의 통합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령 효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뭔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죠. 단순히 연령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그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먼 세대일수록 이 통일에 대해서 그 낮은 수준의 통합을 선택을 하는 것인가, 단순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사실 이 통합이라는 것은 개인의 입장, 이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국가 안보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경제적인 어떤 그 통합이 주는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장점만 너무 부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 노동시장 안에서의 분절 구조와 함께 이 젊은 세대가 굉장히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내 것도 지금 챙기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통합이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싶다. 그런 부분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식의 공론조사가 아니라 이 20대 대학생들하고 50대 그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한번 그 이제 이 통일 자체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고요. 뭐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 중간에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외국인에 대한 입장, 이민에 대한 입장, 이런 걸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명확히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회를 이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북한이 되었든 이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는 이주민이 되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20대가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이 공론조사의 결과는 이 결과대로 세대별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그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경향이 관찰이 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입장이나 통일 시기에 대한 견해 모두 1차에 비해서 3차에 유보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즉 1차 조사와 3차 조사를 비교했을 때 통일에 대한 입장은 그 1차 조사에서는 거의 68.6%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최종 조사에서는 70%가 넘게 거의 5%가량이 증가를 하게 됐고요. 통일 시기에 대한 견해도 1차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10년에서 20년 이내였는데 최종 조사에서는 30년 이후가 32%까지 나왔습니다. 즉, 뭔가 이 통일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행정부 통합이 되면서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치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어떤 사회적인 혼란한 모습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되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이 통일에 대한 입장과 통일 시기에 대한 견해가
변화하는 양태를 보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나름대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의 국민 통일 선언은 행정부가 주도하는 통일안과 설문조사에 대해서 예, 아니요 방식의 수동적인 대답을 해왔습니다. 현상을 유지할 것이냐, 통일을 할 것이냐 이런 방식의 질문을 해왔다면 이 공론조사는 국민이 선호하고 예측하고 있는 한반도의 미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기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주고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남북한 통합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실현 가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택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충분히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의 의미라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2018년 12월 당시에 실시되었던 그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의 어떤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이고요. 사실 제가 이 통일 보건 의료에 주는 함의, 이 슬라이드를 넣어야 할까, 빼야 할까, 아니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미래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어떤 조사 결과만을 발표하는 것이 이 발제의 목적일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의대에서 주최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통일이 이제 보건의료에 주는 함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들 좀 생각해 보고자 이런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선행 연구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보건의료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통합을 이루는지, 혹은 이루지 않는지, 혹은 이루지 못하는지, 이것은 사실 어떤 방식의 보건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혹은 정책 설계를 혹은 전략 수립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와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회 정책에서도 이 보건의료 정책을 사회 정책 안으로 유럽에서는 포함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NHS 방식이냐, NHI 방식이냐. 그 NHS 방식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시스템입니다. 조세를 기반으로, 즉 그 근로소득이든 재산소득이든 뭔가 이렇게 돈에는 꼬리표가 없으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조세를 가지고 국가가 그 서비스 전달 체계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NHS 시스템입니다. NHI 시스템은 이제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대표적인데 프랑스도 NHI 방식인데요. 인슈런스, 사회보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일단 내가 노동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혹은 노동시장에 편입이 된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노동시장에서의 그 근로소득 혹은 그 재산까지 고려를 해서 매겨지는 사회보험료에 따라서 제가 미리 사회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그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나한테 닥쳤을 때 민간 시장에 있는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발생하는 일부 본인 부담금과 내가 미리 내놓았던 사회보험료, 내 고용주가 같이 매칭을 해서 냈던 사회보험료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이런 NHS, NHI냐? 사실 아까 우리 굉장히 큰 틀을 얘기했습니다. 군사, 외교, 그 다음에 이주, 거주, 경제, 행정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 보건의료라든가 혹은 직업훈련, 교육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스며든다고 하죠.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체제의 이질성과 관련 없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인간의 어떤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공을 해야 되는 국가의 어떤 의무적인 사회 서비스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어떤 밀접하게 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굉장히 일상에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북한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
보험 시스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을 설계를 해서 접근을 해 나갈지, 아니면 이 NHS 같은 그 아주 국가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지에 대해서 무엇이 적합한 방식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어떤 우리 NHI 시스템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다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굉장히 큰 틀에서 이건 통합이 된 이후의 얘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ODA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우리나라 소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도를 이식을 하게 되고, 그 제도 이식이야말로 이 완전한 통합의 급물살을 타게 하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북한의 그런 어떤 의료 정책을 어떤 재원 조달 체계와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굉장히 이 통일보건의료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공공병원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그 공공병원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선호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에 만약에 어떤 원조의 형태가 됐든지 아니면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졌든지 지금과 같은 어떤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미러링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공공보건 의료 체계가 프론트라인에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역사회 보건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을 할지, 여기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리고 민간 의료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회과학에는 사회 실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이 가능하죠. 비교군과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을 설정을 해놓고 이 두 집단 간의 차이 비교를 통해서 어떤 처치의 어떤 효과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회과학은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제도는 그런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통일 상황, 통일로 가는 도상에서 어떤 특정 정책을 한국과 다른 형태로 어떻게 이식을 해봤을 때의 어떤 장단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이런 방식의 실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를 내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보건의료 관련된 이슈들, 이 이슈들을 좀 쟁점들을 쭉 정리를 하고, 이것을 아까 앞에 제안했던 어떤 통합의 형태별로, 그 유형별로, 시나리오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어떤 이 제도적인 그 보완에 의해서 두 나라가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정책 전달 체계를 가진 국가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 북한을 어떤 이 사회 실험의 장,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